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구조, 경제 시스템,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공과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사건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가 동시에 지속되면서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인식 속에서 등장한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당시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부는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정 질서가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 권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한 군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은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결국 제도적인 형태로 고착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1972년에 시행된 유신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간접선거 방식 도입하고 임기 제한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을 통한 광범위한 권한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긴급조치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권한을 통해 정부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는 기여했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이러한 강력한 권력 구조는 경제 정책 추진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특징은 국가가 경제의 방향을 직접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자금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항제철 설립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철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철강 산업은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성공할 경우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중심 성장 전략은 국가 인프라 구축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경제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을 강행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도로의 완공은 물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역 간 경제 연결을 강화하며 산업활동 촉진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는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는 노동 환경 문제도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70년에 발생한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하였지만 그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사회에 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 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즉,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강력한 국가 권력은 인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인혁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련 인물들을 체포하고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이 사건은 증거 부족과 강압 수사 등의 문제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 권력이 확대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주도의 동원 방식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부 정책과 병행하여 외교 역시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였고, 또한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해 외화 수입과 국제 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역사 문제와 전쟁 참여에 대한 논란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축적된 가운데 1979년에 발생한 12.6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단순한 한 시대의 흐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 자체를 형성한 결정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국가가 경제의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국가 주도 발전 모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 내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시장의 자율성과 균형을 제한하는 구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력이 대통령과 국가에 집중되는 강력한 권력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력과 행정 효율성은 크게 강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과제가 남겨지게 됩니다. 이는 이후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박정희 시대는 경제적 성장과 제도적 한계가 동시에 형성된 시기였으며 이 두 측면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해당 시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